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신경바이오 임징 실험실에서 이제 박사후 과정으로 일하고 있는 나명수라고 합니다. 우선 웨비나에 초청해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를 들으러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드린 내용은 스몰 메소지 저널지에 2022년 1월에 게재된 새로운 티슈 클리어링 방법인 스카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저희 스카프가 이제 티슈 클리어링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티슈 클리어링에 관해서 어떤 것인지 대해서 백그라운드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있는 이 클리어링 메소드에 관해서 어떠한 한계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이런 스카프라는 클리어링 메소드를 만드는 어, 과정들 그리고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떠한 워크를 할 수 있고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다음과 그림과 같이 모두 지금 5개의 빨간색 원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를 3차원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5가지의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당연스럽게도 당연히 2차원의 형태를 3차원의 어떠한 형태인지는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자들이 이런 3차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었냐면요. 아주 그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바로 시리어 슬라이싱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티슈 클리어에 대한 방법입니다. 일단 시리어 슬라이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정사각형의 어떤 조직 안에 우리가 원하는 보고 싶어하는 단백질이 초록색의 구부러진 원통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거를 아주 얇은 슬라이스를 예를 들어서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의 물리적인 섹셔닝을 통해서 여러 장을 슬라이스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드를 다 레이블링을 진행하고 나서 각각 하나의 2D 이미지로서의 슬라이스 이미징을 이렇게 이미징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이 관측되는 이미지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각각의 이미지의 데이터를 다 모으게 되고 얘를 리모델링해서 3차원 이미징으로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정보의 양과 이를 얻기 위해서 투자된 노력과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3차원 이미징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mm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약 100개에서 400개의 슬라이스 이미징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게 자체가 정확할 수가 있냐는 게 바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피지컬리하게 섹셔닝을 한다는 건데요. 불가피하게 섹션을 통해서 그 3차원상의 이런 그 정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잃어버린 정보에 따라서 그 실험자에서 미스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지게 돼서 우리가 실제로 있는 상태가 아닌 알지 못하는 다르게 알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미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즉 3차원의 이런 3D 인포메이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실험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티슈 클리어링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기존까지 이렇게 그 불투명 물질에 갇혀 있던 거를 이제 투명하게끔 만들어서 안에 그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그대로 그 레이블링 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볼륨으로 이미징을 함으로써 어, 물리적인 섹션이 아니라 3차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이미징을 얻는 방법을 바로 티슈 클리어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나왔었던 그런 그 시간과 노동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3D 인포메이션을 로스하는 방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명화랑 이런 이미징 자체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뇌 안에 이런 뉴런들이 있다 그러면 램프에서 빛이 나와서 제대로 저희가 렌즈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불투명하게 되면 이 빛들 자체가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스캐터링이 이루게 됩니다. 즉 불투명한 샘플이 불투명한 주된 원인 자체가 이런 굴절들이 다른 물질들이 모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빛들 자체가 제대로 그 일직선을 가지 않고 다 굴절이 이렇게 되면서 블러링 되거나 아니면
이미지 자체가 어둡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샘플, 그 티슈를 클리어함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현상을 없앨 수 있는데요. 그래서 램프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대로 렌즈에 들어옴에 따라서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티슈 클리어링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를 알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피드를 리무브하는 겁니다. 즉 지질을 없애는 건데요. 지질을 없애는 원인은 첫 번째로는 그 셀 구성, 그 조직의 구성물 중 이 리피드가 상당히 RI가 높아서 불투명한 주요 원인으로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리피드 없앰에 따라서 투명화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요. 바로 이 리피드 자체가 이 항체를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 항체의 페네트레이션에 가장 크게 그 바틀렉이 되는 바로 주된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항체 염색이나 투명화를 하기 위해서 이 리피드 리무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이제 RI를 매칭합니다. 아까 굴절들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스캐터링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조직 안에는 물이랑 단백질의 ECM 등 다양한 RI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RI 그 1.4 정도의 그 RI 그 화학 물질을 그 물이랑 치환시킴으로써 이 모든 그 구성들을 RI를 다 매칭시키게 되고 그렇게 따라서 빛의 스캐터링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은 리피드 리무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RI 매칭을 그 이미지 직전에 하는 작업으로서 이 RI 매칭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다양한 그 클리어링 메소드들이 2000년대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방법론으로 봤을 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가닉 솔벤트로 해서 유기용매를 이용한 클리어링 방법입니다. 보통 디스코 시리즈가 여기 속하고 가장 초창기에 실행됐던 클리어링 방법에서 개선되고 유지되고 있는 클리어링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높은 투명도로 이루지만 단점으로는 일단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실험자에게 유독하고 그리고 티슈에 데미지가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쿠아 베이스 티슈 클리어링인데요. 많은 클리어링 방법들이 여기에 속하긴 하는데 이는 이제 유기용매가 아니라 아쿠아 베이스로 된 그 화합물을 높은 RI 값을 가진 화합물을 물이랑 치환시킴에 따라서 진행하고 리피데이션은 디터전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런 샘플의 온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단점은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투명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단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드로젠 인베딩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많이 유명한 클라리티가 이 방법에 속하게 됩니다. 그 디터전트를 전기장을 이용한 거랑 하이드로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클라리티에 관해서는 제가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리어링 방법들이 나온 게 있는데 총 세 가지 요소로 그 단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런 클리어링 방법들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홀브릭 같은 경우에서는 죄송합니다. 4일 이상의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어쩔 때는 2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플의 온전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디스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티슈 데미지가 디포메이션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퍼런스입니다. 이 티슈 데미지가 심하니까 좀 약하게 했더니요. 또 이 트랜스퍼런스 자체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스캐터링이 일어날 수 있고 두꺼운 조직에 알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런 요소들을 이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클리어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런 베이스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된 그 클리어링 방법은 바로 클라리티인데요. 2014년도 네이처 메소드에서 나왔던 클라리티가 이제 많이 유명하긴 한데 이 클라리티의 그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테인들을 아크릴아마이드 젤에다가 픽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노머를 티슈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런 프로테인 자체를 이 아크릴아마이드 젤에다가 이렇게 앵커링하게 됨으로써 프로테인의 데미지를 로스나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앞에서 그 아쿠아베이스에서 했었던 것처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리피드를 빼내는 디터전트 자체를 전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엑셀레이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시키게 되면 이 마이셀들이 그 전기장으로 인해서 조직 안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본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긴 클리어 타임을 지니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가장 클리어된 단계에서 바로 이 SDS 클리어 그 리피드를 빼낸 작업이 당연히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에 개선된 클리어의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방법 중에서 이제 바로 그 SS 디터전트 관해 가지고 좀 효율적인 디터전트라든지 방법이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고민하던 와중에 그 2020년도 세일즈에서 샤넬 메소드라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SDS 가는 데서는요, 너무 마이셀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셀 자체가 그 이제 어그리지 넘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100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큰 마이셀이 형성돼서 이 티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넬 메소드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그 제시를 했냐면 챕스라는 디터전트를 제시했습니다. 챕스 디터전트는 SDS보다 10분의 1 정도의 어그리게이션 넘버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마이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티슈 안으로 쉽게 통과가 돼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클리닝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개선이 됐긴 했지만 아직도 시간이 여전히 길었었고 그 길었던 이유 중에 저희가 생각해 보기에는 사실 SDS 자체를 클라리티에서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진행했었는데 여기 여기 메소드에서는 전기장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은 마이셀이 패시브하게끔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라면 전기장을 이용해서 엑셀을 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칩스라는 것 자체가 트위터 아이오닉 디터전트입니다. 즉 양성과 음성이 모두 함께 있기 때문에 중성을 띠고 있어서 전기장 안에서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 비슷한 디터전트를 이제 스크린한 결과 사실 칩스 자체가 소디움 콜레이트라고 하는 담즙에서 유래된 디터전트인데 이 디터전트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 유래된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그리게이션 넘버가 CMC 자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게다가 이 칩스 자체는 쭈이터 아이오닉 디터전트인데 이 소디움 콜레이트는 NiO 디터전트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킴을 짜보는 것은요. 일단 보시게 되면 SDS 자체는 이런 NiOD 차지를 띠고 있어서 전기장에서 가속이 되는데 너무 이 마이셀 자체가 큽니다. 반면에 챕스는 마이셀은 작은데 전기장 성질이 없기 때문에 전기의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장점들을 다 결합을 해서 작은 마이셀을 형성할 수 있는데 NiO 차지를 갖고 있어서 전기적인 힘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소디움 콜레이트를 사용한 물질이었고 이 방법 자체를 소디움 콜레이트에서 그 액티브 리무버, 즉 전기장을 이용했었고 그래서 플루오레스 이미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소드라 하면서 스카프라는 그 기술을 명명하였습니다. 모든 실험이 그러하듯이 사실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클라리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뇌 안에다가 뇌를 그대 집어넣고 그 소디움 콜레이트 버퍼를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전기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디움 콜레이트라는 물질 자체가 이런 pH에 상당히 민감하게 솔루빌리티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기장을 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런 그 물의 가수분에 의해서 생기는 프로톤들에 의해서 극소적으로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pH가 낮아진 것을 또 이 소듐 콜레이트가 얘가 그 이런 염이 생기게 되고 또 염들이 또 막 생기다 보니까 또 pH가 더 가다지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으로 계속 연결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저희가 뇌 브레인을 클리어링 해봤을 때 클리어링은 전혀 되지 않았었고 이 방법을 통해서는 오히려 전기장 안에 이런 염이 이게 지금 전극인데요. 전극을 다 막아버린 형태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되는 상황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현상, 이런 이 소듐 콜레이트와 이 전극 자체가 직접적으로 맞닿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러면 이 소듐 콜레이트 용기 자체를 전극이랑 맞닿지 않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두 가지 버퍼로 분리 하나는 바로 그 세퍼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은 그 이런 그 챔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챔버는 그 이 소듐 콜레이트 용액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 챔버 밖에 있는 물질들은 일렉트로드 버퍼라 해가지고 소듐 콜레이트가 들어있지 않고 단순히 전기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버퍼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어, 물리적으로는 격벽이 돼 있어야 되고 반면에 전기는 통해야 되고 그런 물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스크린해 봤을 때는 그 전지에서 사용하는 아이언 컨덕티브 필름을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언 컨덕티브 필름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나피언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경우가 물리적으로는 격벽이 있으면서 전기는 통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한 아까 pH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pH를 높게끔 유지하는 갭스 버퍼를 사용해 가지고 pH를 유지하는 이런 세퍼레 시스템을 하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나왔던 이런 염 형성도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 pH는 계속 높게끔 유지가 됐었고요. 시간에 따라서도 계속 높게 유지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그 오픈 시스템을 했을 때 나왔던 그런 갈변 현상이라든지 제대로 클리어링이 안 된 부분은 세퍼레 시스템인데 훨씬 더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서 클리어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스카프 자체가 클라리티보다 더 빠르긴 하는 거냐 라는 효율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클라리티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 지났어도 투명화가 점점 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불투명한 그 불완전한 느낌이고요. 스카프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80%의 투명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유지되는 거 봤을 때는 이미 리피드가 다 빠져나간 상태라고 생각이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훌브링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클라리티는 18시간 지나도 이제 점점점 이제 투명화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아직 한참 멀었었고 스카프 같은 경우에서는 6시간 하고 12시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투명화 되는데 안에 한 가운데에서는 이제 잘 투명 안 된 부분이 있었고 18시간 지났을 때는 모든 게 다 투명화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런 스카프 유스는 그 클리어링 타임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고 더 효율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이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균형 잡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방법이 있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먼저 스카프가 있고 팩트는 이제 SDS 클리어인데 패시브로 클리어한 거고요. CDB랑 큐빅 같은 거는 아쿠아 베이스로 클리어한 겁니다. 그리고 디스코 쪽은요. 그 솔벤트 베이스로 클리어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훨씬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라이닝 스페셜 해가지고 전과 후에 이런 그 넓이 차이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일이 가까울수록 이제 샘플이 변하지 않는 건데 스카프와 CDB2G가 두 개가 상당히 그런 그 인테그리티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뒤에서 보게 되면 이 스카프와 CDB2를 보게 되면 트랜스미턴스 즉 투명도는 CDB2에서 확연하게 떨어지고 스카프에서는 확연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서 이 세 가지 타임과 인테그리티와 그 다음에 투명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투명화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림은요, 그, 어, 보통 이 티슈 클리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엔도지니어스, 그러니까 트랜스제니 마우스, 즉, 뉴런에서 YFP가 발현되고 있는 그 엔도지니어스 그 플로런스를 얼만큼 잘 유지시켜 주냐를 따져서, 그 인테그리티를 보긴 하는데요. 보시겠지만, 디스코 시리즈는 확연하게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그 플로런스 많이 잃어버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 계속 나온 데이터였었고, 반면에 스카프는 이런 아쿠아 베이스 클리어링과 비슷하게끔 높게끔 유지되는 것 따라서 우리 시스템 자체가 이런 인테그리티가 높은 투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리피드 자체를 없애는 주된 원인은 사실 안티바디 페네트레이션이거든요. 안티바디 얼만큼 페네트레이션 해가지고 잘 염색을 할 수 있는 건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PBS랑 클래리티를 2시간 한 거, 즉 불안정한 클리어링, 그다음에 스카프 10분 한 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에는 다 리피드가 빼줬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각각 염색을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클래리티를 120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면에서 안쪽까지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리피드가 다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이 제대로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는 10분을 하고 나서 같은 시간, 같은 농도의 다이를 염색을 하고 나서 진행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즉 모든 뎁스에서 다 이런 그 염색이 진행한 것에 따라서 리피드가 제대로 제거된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일단은 항체를 다양하게끔 이뮤노 레이블링과 컴파티빌리티가 가능하냐라고 알기 위해서 이런 이바와 GFP, 뉴엔, 뉴로필라멘트 각각 다 진행을 해가지고 3D를 만들었었는데요. 뒤에서 동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겠는데요. 900 마이크로미터 마우스 슬라이스에서 스카프를 10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GFP는 아스트로사이트를 마커입니다. 이 안쪽까지 다 이런 아스트로사이트의 이런 그 별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바우는 마이크로글리아입니다. 그래서 뎁스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염색이 됐고 안에 있는 이바운드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이뮤노 레이블링 관련해서 컴파티빌리티 봤었고 그러면 이제 스카프가 과연 다양한 조직이나 그런 것에 활용이 가능하냐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엠브리오 28과 23에서 각각 스카프로 진행했을 때 투명화되는 거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래된 이런 눈, 심장, 위, 이자, 오바리 같은 것도 다 타이로시 하이드로시레스 해가지고 심파테틱 너브를 확인하는 건데 각각의 다 너브들이 염색이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13 엠브리오에서 저희가 10분 동안 스카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알파 SME를 이틀 동안 염색을 하고 나서 진행한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은 컴포 컬러는 하기 어려웠었고 그 라이트 시트로 이용해 가지고 풀 바디를 염색해서 각각이 다 염색이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그 홀버링 같은 거 클리어링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걸 그 클리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이메일 레이블이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해 봐라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 실험 결과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홀브레인을 스카프를 통해 가지고 클리닝한 다음에 GFP를 이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그림에서는 LSFM으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LSFM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해상도가 좋지 않아가지고 각각의 이제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안에까지 다 염색이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컴포컬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히포캠퍼스 부위, 그 다음에 콜텍스 부위, 그 다음에 폰즈, 세레벨럼에서 각각 GFAP가 이렇게 다 염색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홀브레인에서도 스카프를 통해서 리피드가 다 제거돼서 안티바디가 잘 염색이 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스카프가 그러면 아니 사실 이제 휴먼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런 티슈 클리어링 방법에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첫 번째로는 휴먼 쪽에는 훨씬 더 그 세포의 밀집도가 높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마우스의 이런 블루들을 빼는 허터퍼핏을 보통 빼는데 그런 거는 인간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대부분 이런 파라포름알데하이드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있는 샘플 자체를 다시 클리어한 그 경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클리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했을 때 물론 마우스 브레인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시간을 들여서 9시간 정도 하게 되면 스카프를 하게 되면 휴먼 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도 클리어링이 완벽하게 되는 걸 확인했었고 아라 매칭을 통해서 그 투명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렉틴을 염색했을 때 혈관 염색한 건데요. 휴먼 브레인 안에서도 이런 혈관의 모양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형태라든지 모든 게 깔끔하게 그 3차원 이미지, 렌더링 이미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이 말고 그러면 실제 앞에 그 휴먼 브레인 했던 것처럼 마우스 브레인 했던 것처럼 다양한 안티바디가 가능하냐라고 보게 되면요. 위에는 이제 그 휴먼의 아스트로사이트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휴먼 아스트로사이트의 특징이 별 모양과 그것에 대한 프로젝션들이 각각 잘 뻗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그 파라알부민을 염색한 건데요. 각각 그 휴먼 브레인 안에서 그 파라알부민 인터뉴런들이 어떤 식으로 뻗어 있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3차원에서 확인이 어, 가능한,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이제 스카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시간과 투명도와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이 각각의 문제가 됐다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이 모두 세 가지 요소를 다 어,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클린 방법으로 이제 스카프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스카프 밖의 내용인데요. 3년 전에 저희가 사실 클리어링도 사실 시간이 문제긴 하지만 이런 티슈 3D 이미징 하는데 바틀렉조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닝입니다. 즉 항체가 티슈 안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이런 전기장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항체를 전기장 이용하는 실험은 이미 기존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직성의 전기장을 이용하게 되면 항체가 제대로 티슈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장을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강한 자기장의 청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장을 포커시 시키고 그 포커시 된 전기장 자체가 티슈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런 스테이닝 기술을 저희가 그때 개발을 했었고 스테이닝 기술은 이제 에픽 스테이닝이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하고 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효율적인 클리어링 방법, 즉 디리피데이션이죠. 리피드를 빼내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카프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스테이닝 메서드, 즉 에픽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이용해 이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연계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신장외과의 하선석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키드니 쪽입니다. 이 키드니가 사실 세포 조직도 상당히 밀집하고 그 다음에 오토플로스가 상당히 세가지고 이런 3D 이미징을 만드는 게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스카프와 에픽도 같이 동시에 연계도 하고 그 다음에 디칼라이제이션 시스템도 같이 디칼라이제 방법을 이제 같이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클리어링도 완벽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실험인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TH는 심파테틱 너브이고 콜라겐 1은 파이브로시스인데 이 두 개를 두 개를 염색을 해가지고 이 두 개가 과연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게 저희가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2D에서는 할 수 없는 분석 방법입니다. 3차원상에서 이런 심파테틱 너브와 이런 콜라겐 사이의 그 거리를 알기라는 2D 상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차원상을 하게 되면 이 두 사이의 거리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TH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이고 콜라겐은 빨간색인데 이 TH 이거 볼륨 안에서 5마이크로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볼륨들을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안에서 콜라겐 원과 같이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노란색 부위는 한마디로 이 심파틱 너브에서 5마이크로미터 이내에 있는 콜라겐 원의 볼륨들입니다. 이를 5마이크로, 10마이크로, 20, 30 이렇게 늘려나에 따라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콜라겐 원들의 볼륨을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3차원적으로 이제 볼륨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콜라이즈도 그렇고 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3차원 이미징 기술을 이용한 바이올로지컬의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돼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비인후과 이상희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건데 이제 코클리아 쪽입니다. 사실 이제 코클리아도 사실 클리어링 하는 것에서 많이 어려운 작업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게 뼈로 이렇게 둘러싸였다 보니까 클리어링도 쉽지 않고 스테인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EDT를 이제 사용하긴 하는데 EDT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개발됐던 클리어링 기술로는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클리어링도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각각의 이제 염색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코클리아의 이파원의 이런 마이크로글리아들이 얼만큼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제 볼 수가 있는 작업이고, 그리고 그 코클리아 안에 있는 모든 셀들의 핵들을 다 염색해서 그 셀이 얼만큼의 분포 안에서 이제 뭐 이방원이 얼만큼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 볼륨적으로 그 셀 덴시티 혹은 셀 양 등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그 스테이닝 이제 기술 이런 그 프로토콜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질병 모델을 같이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분석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몇 가지 최적화 실험을 통해서 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험자분들이나 연구자분들께서 이런 그 얻었던 소중한 데이터와 피규어들을 한층 더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3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2차원에서 불가능한 그런 내용을 이제 진행할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바이올로지컬하게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과대학 장성호 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전공 분야의 실험실과 연계를 하고 이제 실험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교수님께 메일을 주시면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에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험실에 있는 김기태 학생과 같이 그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트랜스리지 마우스라든지 그런 쥐에 관련된 그 제공해 주신 분은 이제 하창만 박사님, 한국 내용과 하창만 박사님, 그리고 그 휴먼 브레인 쪽에 관련된 것은 이제 최영진 교수님과 박상희 교수님 통해 가지고 질병 뇌질환 관련된 그런 휴먼 브레인 샘플 같은 것을 얻으셨습니다. 그 밖에 그 신장외과나 이비인후과, 정진은 교수님 폐암정리병리학과 함께 지금 렁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좀 더 자기의 피규어에 대해서 이제 더 좋은 그림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